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흔들리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저 같은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장하는 건국과는 여러분들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이 비교사적 분석하는 데서 제가 예전에 그 썼던 논문 한 분을 여러분 참고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혁명이고 사실 기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현대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심하게 왜곡되고 날조됐는가? 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독립한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던가, 그 배경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세계 어디서나 다 인정되고 있는 아주 국제정치적인 사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서 일본의 손에서부터 놓여놨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분단 속에서도 적어도 이 38선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애국선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의 이 힘을 입어서 그래서 결국 그리고 유엔에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독립국으로 선언을 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난 5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였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이 나라가 놀아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 시인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저 자신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결국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아직까지 지켜냈다고 하는데 불과하지 앞으로의 과제는 아직도 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45년, 저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해방을 맞았고, 그때에 제가 제천에서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누구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불과 3년 만에 독립국이 됐던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 대한민국의 독립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연합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국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탁 통치에 다시 놓일 그 운명에 처해졌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결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국가로 빨리 발족하게 만드는데 절대 공헌을 한 사람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왜 무시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심지어는 하와이 깡패라고 묘사하는 동영상이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이 역사 자료라고 해서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바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물론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그 당시에도 국제 풍토가 이 극동 지방에서 이 중국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일본밖에 서양의 열강들과 대화할 수준에 있는 나라는 없다 하는 것이 그 지배적인 세계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일본의 손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이 해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특히 이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께서 그 1919년 3.1운동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왜 일제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고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에게까지도 호소문을 보내고 물론 윌슨 대통령 이하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보내고 우리 다른 독립운동 세력에게도 보내고 하는 등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무장 독립 투쟁까지 하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은 국제 정세의 결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결국 일본이 무모하게 이 미국을 1941년 12월 7일 그 진주만 공격으로서 이제 이 전쟁을 시작을 함으로써 자기의 자멸을 자초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바로 광복, 즉 광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독립을 회복한다는 뜻이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광복이 되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특히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워놓으신 모든 분들을 애국자, 공로자가 아니라 역적몰이를 하는 역적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현상이죠. 1917년에 강대국 중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두 차례 혁명을 거쳐서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하는 레닌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를 국시로 하는 세력이 결국 국가 권력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마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종류에서 가장 치열하게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비판하는 그런 부류인 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벌써 유럽에서는 19세기 중엽에서부터고 세계 공산당 선언이 나왔던 건 1848년 아니었고 그것이 계속 여기저기로 전파되면서 20세기 초 이제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비참상을 많이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최첨단을 가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에 일부가 공산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로 본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노동하는 절대 다수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소수의 소위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소수의 부르주아지만 타도하고 나면 경제가 많이 발전한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이것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성도 그렇게 되면 변화해서 모두가 다 자기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것만큼 자유롭게 가져가면 되지
이 불필요하게 이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착취하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라든가 맞으면 아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원시적 공동체 사회를 하고 있었던 그 이상이 거기에는 한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졌고, 특히 러시아에서 혁명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들은 자기들 자신이 사실은 마크스가 주장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들이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전이 잘 먹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바로 직후부터 이 공산당 국제조직을 3차 다시 만들어 소위 제3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같은 피압박 민족들, 지식인들, 그 민족 대표자들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고, 당신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와 손을 잡으면은 당신들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 하는 호소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금전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보다도 애국적인 동기에서 소련의 도움을 받겠다고 향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한학을 주로 했던 나라이고 그 서양 학문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론의 배경에는 서양의 오랜 경제 이론이나 뭐 철학 전통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이 겉에 나타나는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과장해서 받아들인 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계셨던 1923년 아주 일찍이죠.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시작되고 유럽의 굴지의 지식인들도 거기에 어떤 큰 기대를 걸었을 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해서 무엇이 공산주의의 강점이고 약점인가. 강점은 바로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농민, 노동자 절대 다수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그건 바로 내 자신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방법은 틀렸다. 재산을 모두 고루 나눠주고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를 무시하면은 절대로 절대 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나 생산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벌써 틀린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 그 안목을 가진 지식인은 세계에도 몇 분이 안 됐었어요. 그분은 한학에 통달하고 그 위에다 서양 학문의 정수를 다 섭렵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둘 꼽히는 대학에서 법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다른 지식인들은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주의적인 아주 몰락한 나라 상류계층 옛날 소위 양반의 자제들 가운데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동경에 유학 가거나 경성대학에 가면서 이 막스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해방을 가져던 연합국은 독일과 이탈리아라고 하는 소위 나치주의 파시스트 그 독재 권력하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손을 맺었습니다. 잠깐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39년서 41년 다행히도 그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스탈린하고 영미, 연합군들이 손을 잡아서 나치 그리고 일본을 패배시킨 것이죠.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해방이 됐을 때까지도
미국만 해도 소련을 우군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련도 이 서방의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었을 적에는 자기의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고 전통적인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처럼 공산주의가 어떤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소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한다 하는 생각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방문했다가 하루 오후 만에 그냥 추방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 정략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고개 하나가 위로 올라서서 결국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의 독립운동가였지 아무것도 참 가진 것이 없는 분이 결국은 이 미국에도 처음에는 맞짱을 서서 공산주의자들하고의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건 결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지만도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경원하고 중도파를 지지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 박사가 옳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유엔에 우리 문제를 이관함으로써 우리가 50선거라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민주선거를 하고 우리 국민은 말하자면 전제국가의 이 백성이었다가 남의 나라의 2등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에서 국민으로 승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주권자였는가, 그리고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전까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시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다가 일본 천황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아주 결국 군사 임시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독립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그때만 해도 우리는 유학의 전통이 아주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심했고, 이 남녀 질서 부동석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강요되던 시대인데, 하루아침에 여성이 선거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남녀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혁명이 아니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건국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통 혁명하면은 밑으로부터 봉기가 일어나서 뒤엎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역할은 바로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킴으로써 대행해 준 것이죠. 우리의 독립정신을 존중하는 바다에, 우리를 위해서보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독립 욕구와 그들의 국가 이익이 일치되면서 바로 대중이 일어나서 기득권 세력을 엎는 역할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그리고 이 국가 이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또 혁명이 가진 이 마지막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는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혁명으로 모든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주권체가 달라져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국민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맞아. 고무신 한 켤 되면은 투표권을 팔고 산다. 시아버지 말씀 하나면은 대답도 못하던 나라에 여성이 유권자가 됐다는 게 사실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을 걸쳐서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거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이 대통령 식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공산당이 아직도 그 활보를 하고 있고 하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국민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승만 박사뿐 아니라 김구 선생께서도 이 1947년 12월 2일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셨었어요. 그때 그 장덕수 씨 암살 사건이 나면서 김구 선생이 거기에 연루가 되면서 이 미국 측에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두 분 사이가 이제 갈라지면서 김구 선생이 이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게 무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이 좀 불행한 그런 그 말씀을 남겼지만 그 전까지는 김구 선생께서도 우리나라에 한 도만 남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빨리 독립을 해서 우리 뜻대로 이 나머지를 다시 통합을 하고 독립국가로 빨리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국민 어느 누구가 더군다나 지도자라는 사람 어느 누구가 분단을 원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의 적을 물친 다음에 결국은 전혀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갈랐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소위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결국은 이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할 기회를 이승만 대통령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유엔에다 호소를 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은 이제 공개됐습니다만은 소련의 북한 관련 문서들이 나온 거를 보면은 김일성은 문자 그대로 그냥 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는 그 피보호자였어요. 김구 선생이 그 유명한 이 민족 지도자 회의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김일성이 스탈린으로 받은 지시문은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축소회의, 소위 그 사자회의라고, 사김회의라는 데서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확대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라. 결국 소련이 유엔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 뭐 등등 이 자기네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소련은 그 당시 이미 북한의 헌법을 스탈린이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이건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렇게 고쳐라 했고, 우리가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북한이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자 스탈린은 또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련의 위장 전술은 그 국내에서도 있었고 대외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김일성 동지에게 하고 스탈린 이 공산당 서기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건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공식 수교를 요청할 때가 됐으니까 그 절차를 취해라. 이런 명령조의 공문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김일성 씨에게 국가수반으로 대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소련의 국가수반, 공산당 순회가 아니라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이 독립하신 걸 축하합니다. 뭐 등등. 이거는 공개하는 자료고 전자는 비밀리에 당원들끼리 보내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대내외로 적을 품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결국은 공산당의 말하자면 이념 아래 남북한을 전부 다 통합해서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공산주의 이념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위 부르주아지가 이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는 공산당의 지령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로서는 소련 하나가 국가 권력하고 공산당의 그 권력이 일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결국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이 영국의 저명한 학자로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도 공산당이 동산주의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던 자기는 공산당원이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던 홉스봄이라는 영국의 대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공산당 의원님은 적어도 모든 면에서 당의 지령에 따르는 게 제1차다. 연애를 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하느냐 하는 것도 만약에 당의 지령에 어긋나면 그것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버려야 된다. 이것이 공산당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소련의 경우만. 그러니까 역으로 소련의 경우는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공산주의였지만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는 공산당원들은 1차적인 충성이 공산당에 있는 것이고 공산당의 본부는 모스크바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거의 완벽한 훌륭한 헌법을, 재헌헌법을 가졌지만도 현실에 있어서 그걸 문자 그대로 서양에서 같이 집행으로 옮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의 수법이라는 것이 워낙 맞으면 점조직 구조를 통해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 그들의 행위에 결과는 있지만은 누가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추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런 그 현실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골자인 여러 가지에 위반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인간들은 항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들은 또 행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 좀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건들, 대구 폭동에서부터 이 제주 4.3 사건, 이 굵직한 거 잔 것들,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대구 폭동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 소련 사령관 슈티코프 비망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돈 500만 엔을 지원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데다 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빌미가 있죠. 밀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해방 후에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밀란의 소재가 있으면 그거를 밀란인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그걸 키워서 국가 전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리를 잡고 또 이 해방 6.25 전에 수군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6.25에 또 빨리 이 유엔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결국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우리 건국 세력을 비판하는데 이 빌미가 되는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못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몇 가지 소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이 세계 문호 톨스토이가 소설가로서 절필을 하고 이제 사회운동에 몰입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면에서 좋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기가 살아나서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증강이 되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는데 이 군주주의 치하에서는 군주나 그 측근 이외에 권력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가족들 챙기면서 자연의 이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지 부패할 유혹을 그렇게 받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되면 권력을 조금씩 다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큰 권력은 크게 작은 권력은 작게 부패할 그런 이 여지가 생긴다. 그거를 경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험한 것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고 하지만은 또 그만큼 엄청난 또 말하자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익 조그만 거 이외에는 생각할지 모르고 멀리를 전혀 내다볼 줄 모르는 절대 다수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할 때, 또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익에 대해서 관념이 없이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를 때, 이것은 어떤 군주제도보다도 더 흉악한 이런 이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워낙 이승만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헌법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때 또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가 살아있을 적에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도를 갖지만, 불행히도 이 3.15 부정선거이라 선거 때문에 4.19 의거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일찍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결국 3.15 그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절대로 그분의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공명선거 하시오 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분을 모시던 여러분들, 특히 나중에 여당, 야당 그 세력이 갈라지면서 여당이 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자기들이 국민의 지지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억지로라도 그분을 마저 붙잡아 매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80이 넘은 노구에 은퇴해서 조용히 삶을 사실 수 있을 텐데도 56년, 60년 계속 결국은 정계에 남다가 4.19라고 하는 그 변을 당하셨던 것이죠. 4.19는 제가 적어도 본 증거로는 그 터진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러나신 그 부분까지는 공산당의 직접 개입은 없었던 걸로 봅니다. 이 소련 측, 또 그 공산권 자료로 나온 거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걸 보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릴라 전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권좌에서 물러나는 걸 보고 이제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남 전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그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 애국 정신에 불타는 군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 박정희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하고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상사태였다는 걸 알고 맞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인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실천에 옮겨서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당신이 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자신 지식인으로서 비판을 많이 했고, 또 실제 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서도 사실은 지나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식인들의 자유를 너무 봉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게 됐었어요. 맞으면 우리가 반공을 하면 공산주의가 뭐고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되는데, 6.25를 겪은 세대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지만 그 후 세대에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전부 다 봉쇄를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그 위험을 굉장히 일찍부터 갈파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역작용이 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워낙 잘못된 이념에 바탕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 잘못돼 가는 그 과정이 모든 진정한 그 연구서적엔 다 나와 있는데, 즉 객관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이 전부 다 봉쇄돼서 아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지하에서 공산당 선전 자료들이 제록스가 일반화되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다 읽히게 되고 해서 맞으면 공산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진정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쪽에 선전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주사파 세력이 기식할 수 있는 풍토가 또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저쪽의 비판 세력 가운데에도 정말 양심이 있어서 그쪽에 경도되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진정한 좌파도 아닙니다. 좌파 논리를 결국은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국가를 팔아먹는 것도 주저치 않았던 그런 정도의 세력으로 추락했지만 초기에 공산주의에 매도됐던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그들하고 진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